한참 바이럴됐던 게 배우 정준호 임창회의 사진. 같은 나이고 같은 남 같은 편이지만 시간과 습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맞게 이해한 걸까요? 똑같은 유전체, 이분들의 유전체 서열은 0.1%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갖고 있는 누적된 삶의 차이가 결국 수십 년 뒤에는 이렇게 다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어려 보이고 다른 사람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유전 때문인지 후천적인 그런 때문인지 하더라고요.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후성 유전학이라는 카테고리는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노화 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로 번역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없었을 때고, 의학적 그 단어들을 다 찾아가면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읽고 나서도 후성 유전학이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후성 유전학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손금은 변한다. 성격이 얼굴에 드러난다. 이것이 다 후성 유전학이에요. 유전학은 어떻게 보면은 1900년대 이후에 현대 생물학 그리고 의학의 가장 중점적인 학문 분야입니다. 그 멘델의 유전 법칙부터 시작을 해서 1950년대의 생물학의 가장 보편적인 변화 중에 하나였던 바로 DNA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지고 나서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인간의 모든 기능과 생로병사의 모든 비밀이 DNA에 적혀 있고 우리가 그 DNA 서열을 알기만 하면 예측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유전학입니다. DNA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이후로 인간이 가장 힘을 모아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바로 휴먼 지놈 프로젝트였죠. 휴먼 지놈 프로젝트는 결국 실제 인간의 DNA의 서열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는 염원이 있었어요. 결국 DNA의 서열과 그 구성을 이해를 하고 너와 내가 왜 다르고 인종 간의 차이는 왜 있고 여성과 남성은 왜 차이가 나고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에 안 걸리고 이거를 다 DNA에 쓰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은 그 DNA를 들여다보면 대충 다 알 수 있다라는 라고 기대했죠. 네, 그때는 그랬죠. 거의 10년, 13년에 이르는 동안에 지금으로 치면은 수백 조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1번부터 30억 번에 이르는 암호를 푼 게 바로 휴먼 지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DNA의 모든 서열을 알고 나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개인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다르고 특히 남성과 여성 굉장히 다르고 다른 나라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간의 DNA 서열 간의 차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크지 않다. 예측이 되죠. 예를 들어서 침팬지와 사람은 얼마나 차이 날 거다. 그래도 침팬지와 인간은 40~50%는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8%? 오, 그럼 2% 다르다. 네. 두 분 중에 오히려 이분이 근접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적게 본 거예요. 침팬지와 사람은 1~2%밖에 차이 안 나요. 심지어 개인 간의 차이는 0. 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그거를 현재는 SM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30억 개라고 하는 빌딩 블록으로 이루어진 DNA에서 0.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체 차이 이렇게 큰 거예요. 심지어 쌍둥이는 100% 똑같아요. 그런데도 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암으로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산단 말이에요. DNA의 차이로는 결국 개인 간의 차이, 우리가 질병에 걸릴 확률의 차이, 그리고 어떠한 예측도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한계를 깨닫는 게 바로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DNA의 그 30억 베이스 페어 중에 의미를 갖고 있는 유전자라고 해서 얼마나 될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고래는 한 6만여 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뱀이나 이런 것들은 몇천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사람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10만 개?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유전자가 DNA 총 서열 안에서 몇 개나 존재할까? 세계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막 의견을 내놓았어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3만여 개입니다. 올라온 건 전체 유전체 30억 베이스 페어에서 3만여 개의 유전자가 이루고 있는 비중은 약 3%밖에 안 돼요. 그 말은 97%는 아직은 의미를 모르거나 혹은 의미가 없는 부위 라는 것입니다. 97%에 이르는 정크 서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기능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데 초점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것의 시작이 바로 후성 유전학,
바로 에피지노믹스예요. 같은 단백질을 갖고도 저는 이 순간에 10개의 단백질을 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100개의 그 동일한 단백질을 발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린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은 더 나아가서 질환과도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 질환 이런 것 같은 경우 도파민 합성 단백질들이 굉장히 적게 나와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동일한 유전체를 갖고도 적게 그 단백질을 발현하는가? 그것을 바로 밝히는 것이 후성 유전체입니다. 후성 유전체의 재미난 점은 97%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서열들의 이 조절 기전이 바로 생활 습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늙는다라는 것도 후성 유전학, 그리고 후성 유전학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환경,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자극입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의 노화와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네. 부모로부터 받은 DNA는 같지만 후성적으로 환경적으로 받는 자극들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건데 다른 것과 좀 비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97%의 의미가 없는 DNA들이 어떻게 이걸 조절할까? 방금 얘기하신 그 내용과 연결이 돼요. 생물학 기본을 알릴 때 가장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그것은 단백질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던 얘기들인데 결국 우리 몸에서 많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 예를 들어서 모발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신경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단백질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단백질이지만 이것들이 갖고 있는 구조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집니다. 이거 우리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 하나하나를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를 해보면 단백질의 발현과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DNA도 유사하게 구조에 의해서 그 조절 기전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자면 세포 내에서 DNA라고 하는 것들은 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컴팩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핵은 평균적인 사이즈가 약 5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의 한 20분의 1 두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구형 공간 안에 들어있는 DNA의 총 길이는 1.8m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패킹돼서 들어가 있는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패킹이 그럼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실을 하나 뭉친다고 해도 막 그냥 뭉치면 이거를 타이트하게 뭉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긴 실을 좁은 공간에 잘 뭉쳐놓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잘 감아놔요. 이 실패 같은 것들을 역할하는 게 다양한 DNA에 붙어있는 단백질들의 역할입니다. 이 단백질들은 DNA들을 책 내에 보관하는 역할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의해서 변화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사가 촉진된다든지 어떠한 자극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실제로 실패 단백질들의 화학적인 구조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화학적인 구조가 변함을 통해서 그 실패에 있던 DNA가 느슨하게 풀리기도 하고 다시 타이트하게 묶이는 이 과정들이 이 5마이크로미터의 핵 내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적 공간 내에서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주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변화들을 일으켜요. 이 다이나믹한 변화들이 우리가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결국 결정을 하게 됩니다. 후성 유전이 결국 우리 삶에 미치는 유전적인 조절 원리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생활은 결국 DNA에 어떤 표시를 남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것들이 우리가 나이가 쭉 들어가는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그거였어요. 결국 우리는 얼마나 늙고 있지? 라는 것들을 이 후성 유전학 표시로 알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기서 쉽게 착안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는 70세지만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삶 젊게 내 몸을 유지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받고 싶은 건데 사실 시간적인 나이로는 그걸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난 70대지만 50대 같은 삶을 살고 있어. 혹은 40대인데 왜 벌써 이렇게 50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후성유전학적인 표시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표시들이 DNA에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 들을 갖고서 후성 유전학적인 나이를 측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 관련해서 저희는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나이가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인터넷에 되게 한참 바이럴됐던 게 배우 정준호 임창회 사진 같은 나이고 같은 남 같은 편이지만 시간과 습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맞게 이해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DNA를 부모로부터 받고 그 DNA에 적혀 있는 거에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가는 편차나 뭐 병에 걸리는 것들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DNA에 많이 적혀 있지만 후성 유전과 관련된 것들에 의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유전체는 부모님한테 받는 거고
후속 유전적인 변형 가능성도 어느 정도 부모님의 영향을 당연히 받아요. 부모님과 살아가는 과정이 같은 생활 습관을 갖고 비슷한 걸 먹게 되니까 생기는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유전체 자체의 특성, 이미 그 사람의 후속 유전적인 특성을 이미 결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연예인이니까 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이 있어요. 결국 연예인이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위하는 생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철저한 자기 관리. 맞습니다. 모두가 연예인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동창의 사진에서 영감을 얻고 거기에 우리 삶을 투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유전체, 이분들의 유전체 서열은 0.1%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갖고 있는 누적된 삶의 차이가 결국 수십 년 뒤에는 이렇게 다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 세대에 폐암이 있었으면 그 자식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있잖아요. 이제 암에 관련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느냐 아니면 발현되지 않고 발병되지 않느냐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거 혹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암에 걸리는 건 절반은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죠? 바로 생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절반의 유전도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드물어요. 그러면 나머지 후속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DNA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후속 유전적인 프로파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낸 후속 유전적 프로파일이 대강 한 60-70% 정도를 차지하고, 부모님한테서 받은 암 발병 유전자 자체는 50%보다는 훨씬 적은 포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생활 태도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리고 어떤 제한을 갖고 가는가에 따라서 갖고 있는 유전자들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뒤쪽 50%는 충분히 우리가 삶에서 극복을 해낼 수 있습니다. 생활 태도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 60-70%는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던 문구 중에 유전자는 책이고 후속 유전체는 책갈피와 형광펜이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유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펼쳐서 그 부분을 읽느냐를 결국 우리가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책갈피와 형광펜은 바로 어느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글귀가 달라지게 되고, 그게 바로 개개인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노화와 관련돼서도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그 책갈피와 형광펜을 누적시키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향하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러닝을 하고 제한된 시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책갈피를 누적하고 형광펜을 계속적으로 쳐나갈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이 갖고 있는 미닝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게 바로 후속 유전학이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 답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답이 아닐까 하거든요. 뻔한 얘기지만 건강한 거 먹고 안 좋은 거 안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왜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는 거 뻔하고 서로 차이도 별로 없는데 뭐하러 후속 유전학 같은 머리 아픈 거를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리고 그게 노화를 결정된다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하는데 나오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DNA에 새겨진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좋게 살고 좋은 것을 먹는다에 좋은 게 무엇인가 를 알게 돼요. 우리 DNA에 새겨져 있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운동은 대표적으로 DNA에 새겨져 있는 다양한 후속 유전적인 프로파일을 바꿀 수 있는 좋은 행위예요. 이것들은 특히 국소적인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그 나쁜 후속 유전학적인 마커들을 일으키는 염증들을 빠르게 우리 몸에서 제거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뭐 먹는 것이 좋다, 어느 게 좋은 건가, 어떤 부분은 야채를 얘기하고 어떤 부분은 보양식을 얘기할 거예요. 후속 유전학적인 프로파일을 건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이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중요는 한데 효과는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비타민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항산화 효과, 그 다음에 다양한 효소들의 조효소, 도와주는 인자로서 역할을 하는 등의 알려져 있는 생물학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정 농도 이상의 비타민들은 후속 유전학적인 프로파일을 바꿉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비타민 C는 DNA에 있는 다양한 메틸레이션을 유도하는 효소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인자예요. 결국 비타민에 적합한 섭취는 우리 후성 유전 프로파일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라는 것은 일례로 비타민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다량 들어있는 음식들을 적합하게 섭취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성유전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섭취하는 채소나 이런 것들에 비타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한 이 비타민류로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후성유전 프로파일을 한번 다시 흔들 수 있어요. 흔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좋은 생활을 쌓아 나가면 새롭게 마커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다이내믹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좋게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